안녕하세요, 여러분. 뭔가 요즘 시장에서 불안한 공기가 느껴지는데요. 네, 맞아요. 좀 뒤숭숭하죠. 특히 어제, 그러니까 9월 2일 미국 증시가 여러 걱정거리 속에서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분석 노트 9월 증시, 3중 불확실성에 짓눌린 위험자산, 이걸 가지고 이 하락의 배경과 의미를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번 시간에는 어제 미국 시장을 흔들었던 요인들, 이게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그리고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큰 불확실성 있잖아요. 네, 금리 재정 관세 문제. 맞습니다. 이 문제들이 현재 시장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데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핵심을 짚어내서 여러분께서 시장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어제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봐야겠죠. S&P 500 지수가 0.7%,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8%, 바우 지수도 0.6% 하락했어요. 네, 다 같이 내렸죠. 네,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시장을 짓누른 요인들이 뭐랄까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정말 여러 요인이 동시에 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마치 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말이죠. 자료 분석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아니 네 가지 정도의 압력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네 가지나요? 첫 번째는 글로벌 재정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게 커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럽 쪽에서 이게 시작됐는데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의 그 30년 만기 초장기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어요. 와, 수십 년 만에요. 네. 이건 단순히 금리가 높다는 걸 넘어서 뭐랄까 각국 정부의 빚 부담, 그리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렇군요.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경제 자체의 활력이 좀 떨어지는 신호가 나왔다는 겁니다. 어제 발표된 8월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죠. 이게 예상치를 밑돌면서 경제 활동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선인 50 아래로 떨어졌어요. 50 아래로. 그럼 위축 국면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위축 국면에 들어섰다는 건데 이게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키우기에 충분했죠. 그렇겠네요. 세 번째는 꾸준히 강세를 보여온 달러 가치입니다. 이것도 부담이죠. 달러 강세요? 네, 달러가 비싸지면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달러로 환산했을 때 가치가 줄어드니까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네, 근데 여기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더해졌습니다. 또 있어요. 바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산 일부 제품에 부과했던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 관세 판결이요. 네. 물론 뭐 법원 명령 효력이 당장 10월 14일까지 유예되긴 했지만요. 이 판결 자체가 앞으로 미국의 무역 정책 방향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불확실성을 더 키웠습니다. 그야말로 뭐 동시다발적으로 악재가 터진 셈이죠. 와, 유럽 재정 불안에 미국 경기 둔화 조짐, 강달러 부담, 거기다 예상치 못한 관세 판결까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온 거네요. 네,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동안 시장을 거의 멱살 잡고 끌고 가던 빅테크 기업들도 버티기 어려웠겠는데요. 실제로 엔비디아가 2% 가까이 빠졌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죠. 맞습니다. 이 자료는 이런 현상을 두고 금리 및 달러 강세라는 익숙한 프레임이 다시 시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금리와 달러, 결국 그 문제로 돌아가는군요. 네,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고 달러 가치가 강해지는 환경은 미래 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를 안고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기술주, 그러니까 성장주들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하거든요. 왜 그런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니까요. 뭐랄까 마치 높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것과 비슷하게 부담이 커지는 거죠. 현재 가치가 낮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거시적인 환경 변화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표적인 빅테크 주가에 전반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겁니다. 물론 뭐 그동안 AI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이들 주가를 떠받치고 있었지만 어제 같은 날에는 이런 거시경제 변수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한 거죠. AI 기대감만으로는 역부족이었군요.
네, 일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선방이기도 했지만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투자 심리 위축이라는 큰 파도를 넘어서기는 어려웠습니다. 한동안 AI 이야기가 시장을 지배했는데 갑자기 금리나 환율 같은 오래된 거시경제 문제가 다시 전면에 나선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AI라는 강력한 엔진도 결국은 금리와 달러라는 이 거시경제의 중력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걸 보여준 셈이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 전반이 가라앉는 분위기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게 움직인 기업들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펩시코, PAP죠. 이게 7% 넘게 급등했고 반대로 크래프트 하인즈, KHC는 6% 넘게 급락했던데요. 네, 맞아요. 희비가 엇갈렸죠. 같은 식품업계의 거물들인데 이렇게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 이유, 이게 뭘까요? 이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대조를 보였습니다. 먼저 펩시코 PEP 주가가 급등한 직접적인 이유는요. 그 행동주의 투자 펀드로 유명한 엘리엇 매니저먼트가 펩시코 지분을 상당량 확보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 엘리엇이 들어왔군요. 네, 행동주의 펀드가 특정 기업에 투자하면 보통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업부 매각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확대, 배당 증액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펼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뭔가 변화를 기대하게 만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재평가될 것이다. 이런 기대, 소위 리레이팅 효과가 나타나곤 하죠. 투자자들이 뭔가 좋은 변화가 있겠구나 하고 미리 베팅하는 셈입니다. 네네. 하지만 이 자료는 중요한 점을 짚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만으로는 주가 상승이 지속되기 어렵고 결국에는 펩시코 자체의 이익률, 그러니까 마진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거나 실제 판매량, 볼륨이 의미 있게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 결국 본업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엘리엇이라는 외부 요인이 정말로 펩시코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장기적인 주가 방향의 관건이 될 겁니다. 엘리엇의 등장이 단기적인 불씨를 지핀 건 맞지만 결국 펩시코 본업에서 성과를 내야 그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크래프트 하인즈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크래프트 하인즈는 회사를 2개로 나누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 분할 발표요? 네. 하나는 과자 같은 스낵 사업 중심, 다른 하나는 케찹이나 치즈 같은 미국 내 핵심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한 회사로 분리하겠다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면 각 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시장은 당장의 불확실성에 더 크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자료 분석에 따르면 회사가 완전히 쪼개져서 새로운 두 회사가 되기 전까지 투자자들은 그래서 각 회사의 가치가 얼마가 될까? 분할 과정에서 문제는 없을까?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당장은 불안하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를 다소 낮춰 평가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것을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아,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가치를 좀 깎아서 본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마치 큰 공사 중인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구매자들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지 그 과정에서 번거로움은 없을지 걱정하면서 가격을 좀 깎으려 드는 것과 비슷하죠. 게다가 복잡한 회사 분할 과정을 문제없이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행상의 리스크, 또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네. 장기적인 청사진은 좋을지 몰라도 당장은 넘어야 할 고개가 많다는 인식이 강했던 거죠. 정말 대비가 되네요. 펩시코는 외부자의 등장으로 기대감이 커졌고 크래프트 하인즈는 스스로의 변화 계획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의구심이 부각된 셈이군요.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불안감이 미국 시장에만 머문 건 아니었죠. 자료를 보니까 유럽 증시, 스톡스 600 지수도 1.5% 안팎으로 꽤 크게 내렸고 중국과 홍콩 증시도 약세를 보였다고 나옵니다. 글로벌 증시가 함께 출렁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유럽 증시의 약세는 앞서 말씀드린 유럽 국가들의 장기 국채금리 급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의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례적이네요. 이건 단순히 금리가 높아져서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국가 부채가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는 긴축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아, 긴축 우려까지 나오는군요. 네, 이는 곧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런 근본적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유럽 증시를 강하게 짓누른 겁니다. 중국과 홍콩은요? 거기도 하락폭이 좀 있었는데요. 중국 본토 상하이 종합 마이너스 0.45%와 홍콩 항생 마이너스 0.47% 증시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이 자료에서는 최근 좀 상승세를 보였던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좀 오른 거 팔았다 이런 거군요. 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현상은 이렇게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려갔다는 점입니다. 안전자산이요? 예를 들면 어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4.27%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특히 골드 가격이 온스당 2,4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와, 금값이 사상 최고가? 네. 이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은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곳에 돈을 묶어두자는 심리가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을 측정하는 온도계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죠. 와, 유럽에서 시작된 재정 걱정이 전 세계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하고 그 결과 안전자산의 상징인 금값이 역사상 최고치까지 올랐군요. 야, 시장의 불안감이 숫자로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당장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의 단기적인 전망은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두 가지 상반된 힘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줄다리기요? 어떤 힘들인가요? 한쪽에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 구체적으로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 변동 NFP 결과인데요. 만약 이 지표가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와서 고용시장에 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페드가 이달 9월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아, 금리 인하 기대감. 이건 호재죠. 네, 보통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소식이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압력이 계속될 겁니다. 그게 바로 네,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유럽의 재정 문제와 이로 인한 장기금리 상승 압박입니다.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억누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이 두 가지 힘, 즉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유럽발 재정 불안감이라는 두 힘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자들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려는 관망세가 짙어지는 구간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힘의 균형이 기울지 예측하기 어려운 좀 안개 속 같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고용지표 결과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여전히 불안한 유럽 상황 사이에서 시장이 오락가락할 수 있겠군요.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앞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만한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잠깐 나왔던 관세 관련 법원 판결의 최종 향방입니다. 아, 10월 14일 이후 결과가 중요하겠네요. 네, 이 판결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 더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걸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변수는 유럽의 실제 정책 대응입니다. 만약 유럽 국가들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말로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는 긴축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면 이는 유럽 경제의 성장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과 교역량에도 미미하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미하지만 부정적인 영향. 네, 이 자료에서는 이를 미세한 역풍, 마이크로 헤드윈드라고 표현했는데
작지만 거슬리는 바람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긍정적인 변수는 없나요? 동시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 쏟아붓고 있는 막대한 투자가 얼마나 빠르게 실제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 증가로 이어지느냐 하는 점입니다. AI 실적화 속도. 네, 최근 몇 달간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가장 큰 동력은 바로 이 AI에 대한 기대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장은 그래서 그 기대가 언제, 얼마나 현실적인 숫자로 나타날 거냐, 이걸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환 속도가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높은 가치평가, 즉 프리미엄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시험대가 될 겁니다. 현재의 높은 주가 수준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과 직결되는 문제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종합해보면 9월 2일 시장 하락은 유럽발 재정 및 금리 우려, 미국 제조업 둔화 조짐, 그리고 관세 판결이라는 불확실성까지 여러 부담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한 결과였군요. 네, 복합적이었죠. 이러한 불안감은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주식은 물론이고 위험자산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반대로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을 낳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고용지표와 유럽 리스크 사이의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관세 문제의 향방, 유럽의 재정정책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AI 투자가 실제 실적으로 얼마나 빨리 연결되는지 이게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분석을 통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점은 현재 시장이 단편적인 한두 가지 이슈가 아니라 매우 다양한 글로벌 거시경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정말 복잡하네요.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 유럽 각국의 재정 상황, 미중 간의 무역 문제,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경영 전략, 그리고 AI 같은 기술 발전의 속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런 복잡한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큰 그림 속에서 개별 이슈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앞으로 시장을 헤쳐나가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에서는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AI 및 클라우드 투자가 실적으로 이어지는 속도를 중장기적인 핵심 변수로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 외에 예를 들어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금융, 유통 같은 다른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앞으로 다가올 몇 달 동안 이런 AI 투자 및 도입 확산의 흐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며 새로운 기회를 잡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AI 도입 경쟁이나 관련 투자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이 질문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각자 더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흥미로운 탐구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화두를 던져주셨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시장의 맥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